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듣는 사연 채널이라고 하니 처음부터 손이 갔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60이라는 나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야 저 나이 되면 무슨 낙으로 사나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했지만 막상 이 나이까지 와 살아보니 60도 살만한 아주 좋은 나이더라고요. 저의 60대는 기대했던 것보다 아주 좋았어요. 70이 되어서도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에 굴곡이 없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굴곡하면 저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 인생엔 늘 굴곡이 많았어요. 어쩌면 그건 운명과도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굴곡이 많은 인생이 사계절이 있는 인생이라고 좋은 인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굴곡으로 인해 제 몸에 굳은 살이 생기고 회복력도 생기고 힘도 생겼지만 반면 상처도 아주 많이 받았거든요. 가족에게서, 낯선 사람들에게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여러 군데서요. 그리고 특히 시댁에서 받은 상처가 그중 가장 큰 상처죠. 저는 이 상처를 아주 뼈저리게 아픈 상처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만큼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오래 자리 잡아 저를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상처에 대해 이야기도 해볼 겸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겸 이렇게 펜을 쥐어보았습니다. 틈날 때마다 듣는 이 사연 채널로 그간 위안을 많이 받았으니 제 이야기로 또 어느 누군가는 힘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시리라 믿으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우선 전라북도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오형제였고 제가 우리 가족 중에 중간이었습니다. 제 위로는 언니 2명이, 아래로는 남동생 2명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저를 포함한 언니 2명보다는 남동생 2명이 훨씬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까요? 네, 저희 때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잖아요. 저희 친정엄마는 특히 남자를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저희 첫째 언니를 낳았을 때는 장남이었어야 하는데 아니어서 너무 실망스럽다고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 때문에 저희 첫째 언니는 엄마와 아직도 보고 살지 않습니다. 가슴에 맺힌 한이 많은 거죠. 아무튼 그러니 셋째인 저라고 해서 뭐 얼마나 시선이 왔겠습니까? 제가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뭘 하고 싶든지 아닌지 엄마는 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밥 먹고 똥 잘 싸고 그러면 잘 크는구나 생각하셨죠. 엄마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오직 남자들, 그러니까 남동생 2명이 잘나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서 잘 살게 하는 것, 그뿐이었어요. 너네들은 그냥 주는 대로 밥 먹고 입고 그러면 돼. 어차피 중요한 일은 남자들이 할 거니까. 알았냐? 네, 알겠어요. 그 소리에 언니들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곤 했는데 전 그게 늘 불만이었죠. 그래서 저만 싫다고 외쳤습니다. 여자도 충분히 대단한 일 할 수 있고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는 여기서 뿔이 확 나셔서는 제 뺨을 한 대 탁 후려치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때의 일이 생생합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여자고 뭐 어쩌고 저째? 네 년이 아주 기만 살아가지고 공부도 안 하는 게 무슨 집안을 일으킨다고 뭘 한다고 연병을 떨고 있어? 그런 허풍 떨 시간에 가서 밭이나 돌보고 집안일이나 해라. 저는 그 말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 씩씩거리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길거리를 맴돌다 아버지를 찾아가겠다고 생각했죠. 아버지는 읍내에 있는 공장을 다니셨는데요. 이 공장이 사고가 많은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공장에 가서 아버지를 다짜고짜 불러내달라고 한 뒤 엄마와의 싸움을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저를 달래주시며 그러시더군요. 그래, 민숙이 너도 원하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 그래, 까짓 거 다 하면 되지.
아버지는 민숙이가 잘 될 거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마음 상해하지 말고 집에 가 있어. 아버지 일 끝내고 곧 갈 테니까, 응?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놓이고 저도 화가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터덜터덜 집으로 다시 돌아가 방문을 닫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 저희 개인적인 아픔이 생기고 맙니다. 옆집 사는 정숙이네 아주머니가 달려오셔서는 공장에 큰 불이 났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고가 많은 공장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엄마도 너무 놀라서 급하게 공장으로 뛰어갔죠. 이미 소방차가 와 있고 공장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설마 저 안에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잠시 후 들것에 아버지가 실려 나오더라고요. 심장이 정말이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일단 그대로 저희는 응급차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상태는 육안으로 봐도 무척 심각해 보였습니다. 얼마 못 살 것처럼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기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줄줄 흘렸던 게 기억납니다. 아빠, 제발 가지마. 안 돼, 아파. 하지만 끝내 저희의 외마디 비명은 무참히 삼켜지고 저희 아버지는 병원에 가신 지 6시간도 안 돼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치룬 장례식에서 어머니는 너무나 비통한 얼굴로 바닥을 치고 우셨습니다. 저희도 모두 가슴이 아팠지만 엄마야말로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잃으셨으니 참 막막하고 힘드셨겠죠. 그래도 엄마는 자식 새끼는 다 건사해야 한다며 바로 일어나서는 장터에 나가 옥수수를 팔고 밤에는 어디 식당에 나가 일도 하시고 끊임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란 이름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저희 엄마가 버신 돈 다 어디로 쓰였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버신 돈은 다 남동생들에게 갔으니까요. 엄마, 나 대학 가고 싶어요. 나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알잖아요. 무슨 대학식이나 가려고 해. 여자가 고등학교 갔으면 아주 훌륭한 거야. 그것도 우리 형편의 감지덕지야. 너 고등학교 보내주기 싫었는데 가게 한 거라고. 남동생들은 대학에 갔지만 저는 대학에 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온 보상금 역시 다 학비로 쓰였고요. 저는 대학에 가는 남동생들이 너무 부러워서 하염없이 그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돈을 벌고자 다짐했어요. 제가 남편을 만난 것도 그때쯤이었죠.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당시 알아주는 기업에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냥저냥 어중이 떠중이처럼 지내던 사람이었고요. 마음속에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건 많은데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가게에서 일을 하며 간간히 제 용돈이나 벌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군요. 민수가, 너와 얼굴 예쁘장하잖아. 이번에 내 친구의 친구가 여자를 찾는데 꼭 말하는 스타일이 너 같더라니까? 너 한 번만 나가봐라. 그렇게 성사된 자리였습니다. 제가 사는 형편을 보곤 바로 싫다고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몇 번 더 만나자고 했어요. 그렇게 어느새 저는 프로포즈까지 받게 되었고요. 얼떨떨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왜 이 사람은 내가 좋다고 할까 신기했어요. 하지만 어린 나이 뭘 알겠어요. 그냥 저도 이 사람이 나쁘지 않고 같이 살기에 좋은 조건이니 마다하지 않은 거죠. 특히나 이때 저희 친정엄마가 성화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조건이 좋으니 반드시 시집을 가야 한다며 난리셨죠. 너 그만한 사람 또 없다? 언제 또 그만한 사람이 들어오겠냐?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고. 너 반드시 그 남자랑 결혼해야 돼. 알겠니? 엄마, 알겠는데. 너 엄마 말 들어야 한다? 안 들으면 반드시 후회할 거야. 내가 장담해. 네, 거의 말할 틈을 주지 않고 다다다 쏘아대셨어요. 요즘 친구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아무쪼록 전 그렇게 남편과 얼떨결에 결혼해 얼떨결에 살게 된 겁니다. 꼭 반드시 어떤 확신이 있어야 결혼을 하는 어린 친구들도 많다고 하던데 저는 결혼하고 사람은 차차 알아가 보자는 생각으로 한 결혼이었답니다. 근데 살아보니 이 결혼 생활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 신혼생활은 좋았죠. 서로 좋다고 시작한 결혼이니 같이 살맛대고 사는 것으로 또 든든함이 들었고 남편도 제게 잘해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쪽에 있더라고요. 시댁입니다. 여러분들 시댁살이 한 번쯤 다들 겪어보셨나요? 제 세대 여자들에게 물어보면 시댁살이 안 당해본 여자가 없던데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고 안쓰러운 부분이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나이에 시집와서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 가족이랍시고 엮여 사는 건데 잘난 아들과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박받고 서러움 받는 많은 시절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돌이켜보건대 산 게 아니고 살아낸 거죠. 아마 저희 모두 그럴 겁니다. 남편은 중재자 역할을 못했어요. 제가 애 키울 동안 자기는 돈 벌어야 한다고 허구한 날 출장이다 뭐다 하며 밖으로 나돌기 바빴죠. 가장은 남편이었죠. 여자인 저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는 평범한 그 시대의 가정주부였고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독보적인 캐릭터였습니다. 일단 굉장히 짠순이 기질이 강하셨는데요. 그걸 저에게까지 강요하시면서 시시때때로 괴롭히려 들었어요. 잠깐 여기서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시어머니는 하다못해 휴지 한 칸도 아껴 쓰시는 분이었답니다. 제가 시댁에서 변을 볼 일이 있었는데 중간에 문을 두드리더니 너 휴지 지금 몇 칸 썼는지 체크할 테니 물 내리지 말아라 라고 하더군요. 그 정도로 절약정신이 온몸에 배어 계셨는데요. 그걸 특히 며느리들에게 강요하고 윽박지르시며 못살게 굴었죠. 그날의 서러움이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남편은 3남매 중 막내였는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을 특히나 어여삐 하셨답니다. 왜냐하면 3남매의 위 2명, 시누이와 아주버님이 모두 별로 볼 거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은 진작에 이미 다른 길로 빠져서 하는 사업마다 족족 말아드셨고 시누이는 이상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 허구한 날 시댁에 돈이나 달라고 조르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정상은 남편밖에 없었던 거죠. 남편은 그나마 자기 구실은 하고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실제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조금 딸 같은 아들이기도 했어요. 난 우리 아들 낳은 게 참으로 장한 일 같아. 사실 키울 때야 믿져야 본전이다 하는 마음으로 낳고 키웠는데 지금 보니까 최고로 잘 컸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지 몰라. 그 좋은 회사에 척 한 번에 붙어서 성실하게 다니고 남들은 회사도 스트레스 받는다 때려치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 봐봐라. 얼마나 성실해. 며느라가 너는 복 받은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낚아채서 그 정도로 살고 있음 감사한 줄 알아야 돼. 네가 무슨 걱정이 있냐? 돈 걱정이 있어? 뭔 걱정이 있어? 애만 그냥 잘 키우고 살면 되는데. 시어머니는 사실상 명절이든 언제든 들리면 이런 말을 하시곤 했으니 나중에는 귀에 피딱지가 앉을 지경이 되더라고요. 절약정신 강한 시어머니가 본인의 막내 아들까지 사랑에 마지 않으시니 정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명절날이면 가족들이 쫙 모여 앉은 자리에서 남편을 치켜 세우며 제 남편이 이번 달에 자기한테 용돈을 이만큼이나 줬네, 최고네 하고 저를 은근슬쩍 깔아내리셨는데 참 제 처지가 그때마다 괜히 부끄럽고 민망스러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댁은 원체 좀 있는 집안이라 시누이, 아주버님 모두 대학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도 못 나온 저를 일단 무시하고 보셨는데요. 제가 뭐라고 아는 체 하려고 하면 무식한 네가 뭘 알겠니 하는 태도로 나오셨죠.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대뜸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명절날이어서 부엌에서 이것저것 새벽부터 음식을 만들어내느라 정신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거의 머리는 산발인 채로 졸린 눈을 겨우 떠가며 음식을 볶고 지지고 하고 있었죠. 시누이는 당연히 없었고 형님과 저 둘이서 부단히 움직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고기를 안 재우고 채소부터 썰려고 하길래 제가 한마디 건넸어요. 어머니, 저 이거 무는 나중에 썰고 고기부터 양념 재워놓는 게 어떨까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참, 얘, 네가 뭘 한다고 부엌 일에 간섭을 하냐? 아니, 뭐 이런 거라도 아는 체 하고 싶은 거야? 아유, 됐어. 부엌 일은 내가 알아서 하마. 그보다 너 우리 손주 집에서 좀 가르치려면 책이라도 한 장 읽어야 되지 않겠어?
너는 앞으로 명절날 시댁에 와서 괜히 일손 돕지 말고 책부터 읽어라. 읽고 나한테 검사 받고. 네? 내가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말인데 지금 하는 거야. 어차피 부엌 일이야. 네 형님 시키면 되는 일 아니냐. 얘도 뭐 어차피 너처럼 똑같이 무식하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우리 막내 아들 머리 물려받은 손주면 아마 장차 큰 인물이 될 건데 애미인 네가 뭐라도 집에서 도움이 돼야지. 그러려면 너부터 공부해야 해. 그러니까 가서 공부하고 책이라도 읽어서 지식, 교양 이런 걸 쌓으란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솔직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마 요즘 같은 시기였다면 이런 시어머니 못 참고 뛰쳐나왔을 겁니다. 어머니가 뭔데 나한테 간섭을 하냐고 그런 막말을 하냐면서 말이죠. 근데 그때 바보 같은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불쌍한 형님도 고개를 옆으로 돌리곤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더라고요. 며느리들의 길을 그렇게나 바짝 누르시던 시어머니였답니다. 그러다 남편이 나중에서야 어기적 푹 자고 시댁에 들어와 제 표정이 안 좋은 걸 보곤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어머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나 너무 억울해 진짜.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이야. 집에서 귀한 딸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남편의 반응이 시원찮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은 반응이었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뭐 우리 엄마가 한마디 했다고 그걸로 삐지고 그래. 당신답지 않게. 당신 이해심 넓은 여자잖아. 늙은이가 괜히 한마디 했다 생각하고 넘어가.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혼자 밥을 먹으러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순간 정신이 번뜩 차려지더라고요. 아, 내가 뭘 믿고 저런 놈이랑 결혼까지 했을까 싶었죠. 아마 저의 변화는 이때부터 시작이 됐던 듯 합니다. 내가 남편만 믿고 살아선 안 되겠구나. 그저 자식 키우는 여자로만 살아선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묻기도 하고 제 또래 여자들이 하는 일이 뭔지 물어서 찾고 또 찾았어요. 그 와중에도 제 순환 시대는 계속되었죠. 저희 시어머니가 그 당시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셨는데요. 이유는 아주버님이 한탕 크게 사고를 치고 들어왔는데 집안을 싹 말아드시고 온지라 아주버님 부부가 모두 시댁에 얹혀 살게 된 겁니다. 당연히 좋은 컨디션일 수가 없죠. 장남이 이렇게 된 게 너무 마음 아프고 원통하시다며 무당집을 돌면서 구판까지 벌이셨으니까요. 솔직히 그 구탈 돈을 아껴 집에 좀 보태고 아끼셨더라면 차라리 가게에 도움이라도 될 텐데 왜 그러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답니다. 특히 짠순이였던 기지를 생각하면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신우이란 여자는 결국 이혼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시어머니가 여자는 이혼하면 절대 안 된다고 신우이의 시댁에 찾아가서 빌기까지 했다는데 결국 이혼을 선택하고 집에 눌러앉아 버린 겁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시매부가 아니라 신우이의 까탈스럽고 사람 속 긁는 성격이 아마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신우이가 다른 남자와 불륜 직전까지 상황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한심했죠. 늘 잘생긴 남자, 몸 좋은 남자를 좋아하는 신우이였다 해도 그건 아닌데 대단하다 싶었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불러 시댁에 가니 신우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올케는 되게 한가한가 보다. 여기 와서 우리 엄마 역정이나 들어주고 있고. 우리 엄마 알아누운 거 다 쇼야, 쇼. 그러니까 괜히 여기 와서 엄마 하는 소리 들어주지 말고 집에 가 있어. 나 새로운 남자 만나서 시집 갈 거야. 하는 철없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었죠. 사람이 되려면 먼 종자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시댁에 아주버님의 시누이까지 다 들러붙었으니 시부모님 속이 속이었었겠나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건 그 화와 울분을 시어머니는 또 저에게 쏟아내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집에 여자들이 잘못 들어와서 이런 사단이 나는 게 틀림없다. 내가 용한 무당한테 갔더니 그런 말을 하더란 말이야. 아휴, 도대체 굿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나는 평생을 휴지 한 칸도 안 껴 쓰는 사람인데 정말 요즘 같은 때는 살고 싶지가 않어. 막내 아가, 너는 네 남편 관리 잘하고 특히 경제적인 건 아끼고 아껴 써야 돼.
알겠냐? 네, 어머니 저희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무속신앙 안 믿는데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속으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다가 한마디 겨우 뱉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쳤으면 좋았으련만 시어머니는 말대꾸를 왜 하냐며 호통을 치는데 연이어 제게 신의 독립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돈을 요구하더군요. 참나, 무당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게 맞는 말이지 아니냐? 잘나지도 못한 며느리들이 한꺼번에 들어와 집을 망쳐놨으니 우리 집안 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네 신우 저렇게 사는 거 저대로 냅둘 수 없잖냐. 가족이 도와줘야지 어쩌겠어. 근데 나도 지금 적금이다 뭐다 들어간 게 많아. 묶인 돈이라 깨기도 아깝고. 그러니까 이번엔 니네가 좀 도와줘라. 당연하죠. 누나가 저렇게 힘든데. 내가 도와줄게 엄마. 너무 걱정 말아요. 그리고 엄마도 너무 집사람 탓만 하지 말고. 남편은 당연히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저와 상의 한 번 없이 알겠다고 하더군요. 순간 너무 놀라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정말 측은한 얼굴로 문 너머 자기 시누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시누이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뭐 하나 돕는 법이 없었고 저는 항상 시누이의 생일을 챙겼지만 시누이는 제 생일을 챙겨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오히려 나이 먹는다며 빈정대지만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당시엔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었으니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게 가장 서러운 일이었죠. 그냥 일단은 당신 뜻대로 해라. 시누이의 고맙다는 대답 하나 듣는 걸로 마무리해버렸습니다. 덕분에 저는 말 안 통하는 남편이란 사람과 대판 싸우게 되었죠. 당신 어떻게 그걸 상의도 없이 거기서 덥석 준다고 해? 그 큰 돈을? 우리 애 교육비는 생활비는 어쩔 거고. 아니 뭐 그건 당신이 알아서 잘 할 거 아니야? 아껴 쓰면 되지. 돈은 어차피 또 벌게 돼 있어. 그리고 뭐 당신이 버냐? 내가 다 벌지. 남편은 자신이 버는 돈에 제가 무슨 발언권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자면 집살림이나 신경 써. 밖에서 돌아가는 일 신경 쓰지 말고. 왜 괜히 신경을 써가지고 사람 속을 어지럽게 만드냐 너는. 하여튼 넌 그게 문제야. 뭐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너무 화가 나서 이때 목소리까지 마구 떨리더라고요. 이후 저는 더더욱 돈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되었어요. 제 돈이 조금이라도 가게 경제에 이바지했다면 이런 일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다 저는 새벽부터 오후까지는 동네 빵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빵집에서 일을 하고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일을 구해 저녁엔 그 일을 했죠. 빵집 사장님이 다행히 아주 후하게 월급을 쳐줘서 당시로는 꽤 많은 돈을 받았답니다. 애기 엄마가 나와서 일한다니까 기특하네 그려. 애기 엄마 믿고 가게 맡길 테니까 부탁 좀 할게. 내가 요즘 허리가 아팠는데 똑똑한 직원 두니까 마음이 편하네. 저는 가게 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빵 종류를 외우는 건 물론 한 분 한 분 오시는 손님들 다 친절하게 대해드렸어요. 제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남편에게 경제권을 의존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했거든요. 번번이 저를 살림하는 여자라고 무시하는 남편이 싫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우습게도 이것에 반발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예상하셨나요? 네,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를 쥐잡듯 잡으며 가장 이 집안에서 저를 무시하던 사람인 시어머니가 이번에도 태클을 걸어오시더군요. 참 희한하죠. 제가 제 일을 하겠다고 밖으로 나선 것뿐인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시댁으로 건너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렵게 하루 일을 빼서 갔더니 글쎄 앉혀놓고 하시는 말이 죄다 이상했습니다. 너는 지금 일을 하면 어쩌자는 거냐? 우리 아들 밥은? 우리 아들 밥도 내팽개치고 지금 나가가지고 그 푼돈을 벌겠다는 거야? 아니 고작 그 돈 벌겠다고 여자가 못하러 나가 안 나가기는. 까놓고 말해서 네가 살림이라도 잘하면 내가 믿고 맡기겠다. 지금 하는 살림이나 애 키우는 것도 버거워하면서 무슨 돈까지 번다고 야단이야? 어머님, 저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여러모로 돈이 많이 나가요. 교육비도 생활비도 남편 월급에만 의지하는 것보단 같이 버는 게 낫잖아요.
여자라고 꼭 집안에 있어야 하는 법도 없고요. 세상에 그런 법이 있나요? 시어머니는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나오니까요. 한 번도 시어머니 말에 반항한 적 없던 제가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 그 기세를 더 꺾어놔야겠다는 위기감이 들었는지 더 대차게 나오는 겁니다. 너 이제 보니까 말 잘하는구나. 내가 너 보고 책 읽으라 했지. 언제 돈 벌라고 했냐? 네 아들, 네 남편한테 떳떳하라고 책 읽어서 교양 쌓아도 모자랄 판에 어디 귀한 시간을 그런 하잘데없는 보잘것없는 천한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자빠져 있어. 너가 그러고도 엄마냐? 우리 귀한 아들 너한테 장가가게 해줬을 땐 나도 다 계산이 있어서 허락한 거야. 네가 내조는 잘하겠지. 멍청해도 내조는 잘하겠지 싶어서 허락해준 거라고. 어머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제가 일을 한다고 해서 왜 제 아들 남편한테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일해서 돈 버는 모습 보이는 게 자식 교육에 더 낫다고 생각되는데요. 남편도 좋아해요. 제가 같이 일하고 돈 버니까 부담 덜 느낀대요. 그럼 된 거 아닐까요? 여기에 시어머니 말문이 한번 턱 막혔습니다. 남편이 좋아한다고 하니 자기 자식이 편하다고 하니 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뭐라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어버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엄청난 희열을 느꼈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모두 남동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저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이제서야 제가 저로 사는 기분이었죠. 저도 그림자가 아니고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저란 사람에 대한 가치를 지금에서야 발견한 느낌이었답니다. 저는 한마디 더 얹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명절날 돌아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명절날 저만 책 읽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형님이랑 어머님 두 분이서 하시기 힘드니까 제가 도울게요. 사실상 저희 가족 구성원 중 제가 가장 측은하고 안타깝게 여기던 사람이 바로 저희 형님이었는데요. 형님은 그야말로 시댁에서 찍소리 못하고 그저 순종적으로만 살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형님도 저와 비슷한 집안 환경에서 자라셔서 시어머니의 구박이 말도 못했고요. 특히나 이젠 시댁에 함께 살게 되셨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아주버님에게 치이고 시어머니에게 치이고 그렇게 형님이 늘 혼자 일하시느라 힘에 부처 하시는 걸 보고 저는 명절이라도 형님을 최대한 배려하며 제가 일을 더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뭐라 하시든 흘려들었죠.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여자가 무슨 돈을 번다 그러냐, 자식 엇나가서 막 나가기라도 하면 다 네 탓이다, 이런 말로 초치는 말들을 자주 했었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코웃음을 치며 넘겼어요. 형님도 어느새 그런 제 영향을 받았는지 나중에는 같이 덩달아 웃으시더라고요. 형님은 시자만 나와도 무섭다고 시금치도 먹기 무섭다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와 같이 있을 땐 시어머니의 뒷담화도 하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어요. 난 동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나는 시어머니 말에는 대꾸도 반박도 못하잖아. 동서는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겠어. 저희 처지가 저래서 내가 더 면이 안 서기도 하지만 내 친정 가지고 욕하는 거 듣고도 난 그냥 혼자 울고 말아버리거든. 에이, 더럽다 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요즘 동서가 너무 멋지고 부럽고 그러네. 동서는 어떻게 그러는 거야? 시어머니 안 무서워? 형님, 저도 형님처럼 시어머니 너무 무섭고 싫었어요. 그냥 제 남편이 어머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축되고 괜히 제가 죄인인 것 같고. 근데요, 형님, 인생 짧잖아요. 밖에서 돈 벌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집안에만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걸 훨씬 행복해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러니까 형님도 주눅들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다 말씀하세요. 뭐든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면 도울게요. 우리 같은 며느리들끼리 뭉치자고요. 그래, 그렇구나. 그런 거였구나. 동서 고마워. 그래, 부탁할 거 있음 할게. 그때 형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웃는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형님은 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그날부로 한 달 후 정말 멋진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결정에 제가 놀라고 남편이 놀라고 시댁 식구 모두가 놀랬죠. 어느 평범한 저녁날 형님이 식탁에 다 차려놓은 요리를 시어머니가 맛보시더니 국이 맛이 별로다 하며 간을 평가하자 어머님, 저 못해 먹겠네요.
하고는 이혼 서류를 시어머니 얼굴에 던지곤 시댁을 나가버리셨답니다. 그리고 저를 따로 불러 하신 말씀이 이거였네요. 동서, 나 이 결정 후회 안 할 것 같아. 아마 평생 잘한 결정이 될 것 같아. 아직은 겁도 나고 그러지만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뭘 못하겠어. 나 뭐든 해서 먹고 살 거야. 고마워, 동서. 그렇게 시댁을 등지고 나간 형님의 모습은 너무나 멋졌답니다. 그리고 저도 형님에게 영향을 받아 앞으로 어떻게 내 길을 모색해 나갈지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땐 저희 아이가 한창 커가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회사에서 심한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었을 때였죠.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조금만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도 돈을 벌고 하니까 쉬고 다시 일을 하겠다고요. 결혼하고선 계속 회사를 다니던 남편이었으니 저도 알겠다고 흔쾌히 허락해줬답니다. 근데 남편이 한 번 쉰다고 하고 1년이 지나도 구직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부턴 아예 거실 소파와 합체가 되어 일어나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아이가 아빠 직업이 이제 뭐냐고 저에게 물을 지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 쉬고 싶다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럼 당신 언제까지 쉴 건데? 제가 이 한마디만 해도 난리가 났죠. 자기는 지금까지 회사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견디며 일해왔다. 다 집안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였다. 온갖 한탄을 해대면서요. 고생은 자기만 했나요? 똑같이 고생한 저도 앞에 있는데 말입니다. 남편이 고생한 건 이해하지만 기간이 길어지니 가슴이 조여오고 답답해지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노후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불안해졌어요. 그러다 저는 친한 언니에게 제안을 하나 받게 되었는데요. 언니가 구상하는 옷 사업이 있는데 같이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당시엔 온라인 판매가 원활하지 않았고 옷을 보통 밖에서 구매하던 시기였는데 언니는 온라인 쪽도 노려보자고 말하며 생각한 사업 기획안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단숨에 구미가 당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은 정말이지 훌륭했죠. 온라인 쪽을 뚫어볼 거라는 언니의 당찬 포부가 정말이지 먹혀들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옷을 인터넷에서 많이 사고 파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저희는 아주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한 명을 두고 시작했지만 점점 사업의 규모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큰 돈을 쥐어갔습니다. 흥망성쇠도 있었지만 그것도 잘 극복하고 견뎌나갔습니다. 우리 아이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제게 종종 엄마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럴 때면 보람을 정말 많이 느꼈죠. 자식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엄마라니 상상도 못했는데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니까요. 늘 그저 집에서 설거지하고 요리하는 게 가장 저와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헤쳐나가면서 차차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아직도 인생이 배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면서 성장하고 또 실패하면서 또 다시 제 길을 노려보고 그 속에서 제가 조금씩 커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던 중 저희 집에는 또다시 문제가 족족 터지기 시작했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제가 돈을 잘 버니 자기도 사업에 합류를 했는데 일을 잘 안 하고 여직원들과 노닥거리기 바쁘다는 거였답니다. 어찌나 웃음이 환하게 걸려있는지 회사에 오는 게 아니고 어디 미팅 자리에 가 있는 사람 같았어요. 둘째로는 이게 가장 거슬리는 지점이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제 사업에 남편이 합류해 직원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안 이꼽게 생각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걸 굳이 문자와 전화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며 자기 아들 기죽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와 아들을 시댁으로 부른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자기 출신을 잊으면 안 돼. 개구리도 올챙이 쪽을 잊으면 안 된다고. 그럼 큰 코 다치는 일이니까. 내가 누굴 향해 이런 말 하는 건진 알겠지? 네가 예전에 네 형님 부추겨서 이혼시킨 거 그것도 아주 못돼 처먹은 짓이었지만 나는 다 눈 감고 넘어가 줬다. 근데 네가 돈 좀 만진다고 그걸로 남자인 네 남편 기죽이려고 들면 난 그건 절대 못 넘긴다. 그럼 내가 네 사무실 찾아가서 다 뒤집어 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냐? 아, 어머님, 제 출신 잊지 말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잘 새겨드릴게요. 제가 워낙에 똑부러지고 당당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시죠? 감사해요.
어머님, 이번에 용돈 넉넉히 챙겨드릴게요. 시어머니께서 출신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건 딱 봐도 뻔하죠. 천안 출신이고 우리 아들한테 기대 살았던 신세인이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였죠. 불안하시니 그런 걱정하시는 거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굳이 왜 저한테 적대적으로 드러내시는 건지, 그 오랜 세월을 시어머니와 가족처럼 살았지만 가족은 아니었구나 깨달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맞대응을 한 것이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아니, 내가 무슨 그런 의미로 말한 거냐? 너는 말귀 하나도 못 알아쳐먹어? 아휴, 역시 대학 목 나온 애들은 이래서 안 돼. 아휴, 써먹을 데가 없어요 아주. 시어머니가 혀를 차시며 고성을 지르시길래 저는 그냥 뒤돌아 이제 슬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더 이상 상대하기 싫어서 말입니다. 할머니. 근데 처음으로 제 아들이 시어머니를 향해 입을 떼더라고요. 아, 나한테 자식이 있구나. 나를 든든히 뒷받침해줄 자식이 있구나. 이건 역시 함께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야 그냥 어디 종합 선물 세트 딸려있는 부속품 같은 존재였지만 자식은 달랐어요. 제 사업장에서도 영업장들을 관리하며 든든한 역할을 해주었고요. 시어머니에게도 그러지 말라고 되려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출신이라니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아끼시는 아빠는 정작 일 안 하고 노세요. 저희 엄마가 힘들게 고생하고 돈 버시고 저도 키우셨고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옳지 못한 말씀이에요. 저희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시어머니는 또 아무 말씀 못하셨죠. 손주가 엄마 편을 들고 있으니 서운했는지 눈물마저 글썽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소리를 막 지르셨고요. 얼굴 안 보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니 저는 알았다 하고 물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참 아들에게 흐뭇한 마음이 많이 들었네요. 사실 저는 사업으로 돈을 벌게 되면서 사실상 시댁에도 친정에도 도움을 많이 줬어요. 아주버님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다고 하셔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들었고 우리 친정 언니들에게 심지어 시누이에게까지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죠. 저기 올케 미안한데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응? 앞으로 내가 잘할게.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래. 이번 달 카드값 못 갚으면 나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 미안해서 우리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이미 몇 번이나 손 벌렸거든. 시누이는 분명 빌릴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저에게 울면서 부탁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니 기어이 집까지 찾아와 울며불며 애걸을 했죠. 내가 지금까지 함부로 대했던 거 그거 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응? 저기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무릎 꿇을까? 그래, 내가 무릎 꿇을게. 남동생한테 말하기도 체면이 안 서고 정말 방법이 없어서 그래. 그 자존심 강하던 사람이 무릎까지 꿇으며 싹싹 빌길래 결국 어쩔 수 없이 돈을 해주었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돈을 퍼주고 잘해줘도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주버님과 시누이, 이 두 것들은 입을 싹 씻더랍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라는 표현의 문자도 아니고 막상 돈을 받으니 마치 우린 한 식군이 당연한 걸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너무 정이 떨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엔 시댁 식구들이 모여 시어머니 생신을 챙기다 돈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시아버지가 관절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돈을 지원해드리기로 했거든요. 어떡하면 좋아. 돈이 만만치가 않은데 우린 다 허덕이며 살고 있잖아. 이 많은 돈 감당할 사람 한 사람뿐인데? 그래, 뭐 재수 씨야 돈 잘 버니까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더 봐야겠네요. 네, 제가 지원해드리기로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과 얘기 끝났어요. 시댁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제가 보탤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께서 저를 불러 최근에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셨다가 많이 잃으셨다고 털어놓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도 말씀을 못하고 계시다고요. 눈물을 글썽거리며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떡하겠나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가혹하게 대하셨지만 시아버진 그래도 나름 살갑게 대해주신 편이니 그냥 제가 지원해드리기로 했죠. 근데 아주버님과 시누이란 작자가 저런 말을 노골적으로 하더라고요.
거기다 시내이는 한술 더 떠 속을 긁는 바람에 제 입에서 기어코 한 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올케가 우리 남동생 덕에 편하게 살았지. 걔가 좋은 회사 다니면서 그 많은 월급을 집에 갖다 줬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는 회수해야 할 딸 아니겠어? 다들 왜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이야? 아이고, 뭐 그런 말을 한다니. 며느라가 기분 나쁘게. 그러게요. 말 끊어 죄송한데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회수라뇨. 저도 이 돈 벌 때 가만히 손 놓고 애 키우며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엄포하던 말했더니 그제야 시누이가 아차했는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저한테 받은 게 많으니까요. 속으로 정말 얼마나 얄미웠는지 때려주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솔직히 막말하는 시누이에게 돈 대주는 제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시어머니에게 쌓인 것도 많고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관절 수술 비용까지 지원하며 그렇게 참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워낙 돈을 잘 벌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줄 알았으니 너그럽게 넘어가 주었어요. 그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사람 인생 한치 앞을 모른다고 참 그렇더라고요. 잘 나가던 사업이 안 될 줄 어떻게 알았겠나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거래처가 끊겼고 저와 같이 사업을 시작했던 언니는 안 되겠다며 사업을 접는 게 맞겠다고 하더군요. 언니, 나는 그래도 아직 포기하는 건 이르다고 봐요. 하지만 언니가 포기하려 할 때 제가 안 된다고 막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전보다 더 일찍 일어나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까지 써가면서 집안 살림도 다시 이끌어보자 생각했죠. 근데 남편은 도와줄 생각은커녕 어떡하냐면서 징징거리기만 하더라고요. 대책 세우고 뭐라도 좀 알아보고 해야 할 시기에 일이 너무 커졌다며 죽는 소리만 하는데 옆에서 도대체 저 사람은 회사를 다니며 지금껏 뭘 배운 건가 싶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걸 또 시댁에 가서 이른 모양입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이러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여자 주제에 까부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야, 이거사. 내가 용한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네가 다 원흉이라고 하더라. 당시 스트레스도 많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시기에 그런 말까지 들으니 제 마음이 오죽했겠나요. 제가 원흉이라며 모든 문제를 저에게 돌리려는데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전화를 회 끊어버리려다가 남편을 불러앉혀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냐고 한참을 뭐라 했어요. 전화기 너머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셨고요. 그 후 오기로 죽기 살기로 고군분투를 했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살이 쭉쭉 빠지고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고 늙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성과는 조금씩 눈에 보였습니다. 다시 원래의 매출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같이 사업하던 언니도 잘 되고 있다며 옆에서 든든하게 의지가 되어주었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이상으로 사업은 잘 풀려나갔습니다. 특히나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녀도 되는 시점부터는 승승장구였습니다.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 상품을 팔기 시작했는데 해외 시장 매출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시어머니가 집구석 잘 돌아가나 봐야겠다며 굳이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제 회사가 잘 풀려나가고 있다는 걸 모르셨어요. 그저 자기 아들 고생하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계셨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집에 오셔서는 소파에 앉으시더니 대뜸 갑자기 상점 노릇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물 떠와라, 과일 깎아와라. 그러더니 갑자기 상을 차리라고 먹고 싶은 음식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와서 신났는지 시어머니하고 열심히 대화만 나누더군요. 엄마, 내가 요즘 다리가 아파서 여기 동네 병원에 물리치료 받거든? 근데 거기 의사 선생님 내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아, 언제 나으려는지 몰라. 쑤시고 그러는데 미치겠어. 아이고, 우리 아들 힘들어서 어쩌면 좋으냐? 며느리라도 잘 챙겨주고 해야 얼른 나을 텐데. 너 저번에도 발목 그거 삐끗해서 아프다고 그랬잖아. 엄마도 아는데 그런 거 아주 오래 가거든. 둘이서 별 시답잖은 대화를 나누는데 속에서 열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걸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리를 다친 건 골프를 치고 오는 길에 혼자 엎어져 그렇게 된 거였고, 막상 회사 운영하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저는 물리치료 같은 걸 받으러 갈 시간도 없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주는 돈을 열심히 쓰고 즐겁게 인생을 살기 바빴습니다. 그 돈으로 제 양말 하나 사주지도 않는, 아니, 그럴 생각도 없는 인성 개차반의 양반이었죠. 근데 제가 요리해서 거실 상에 가지고 가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벌떡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뭐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여기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올려 제 뺨을 내려치는 겁니다. 이 무식한 년아, 너 가계부를 이따위로 써? 야, 너 무슨 경조사비를 100만 원씩이나 네 친정에다 해대고 있어? 미쳤어? 네 남편이 이렇게 너 때문에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막 함부로 굴려대고 앉았어? 안 되겠다. 내가 벼르고 있었는데 오늘 아주 너 죽고 나 죽어보자. 가계부라는 말의 옆을 보니 진짜로 제가 쓰고 있던 가계부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더군요. 저 몰래 본 것도 모자라 제 친정언니에게 준 돈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기가 찼죠. 제가 시누이에게, 아주버님에게,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갖다 바친 돈들은요. 저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참을 수 없겠다. 더 이상 참고 살면 나는 그냥 인간 이하의 존재로 살다 가는 것이겠구나. 생각이 스쳐가며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가 2가지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통장이고 하나는 이혼 서류였죠. 자, 보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무슨 소리냐 하시더니 눈동자를 통장 쪽으로 움직이셨어요. 그러더니 헉 하는 소리를 내며 놀라시더군요. 네, 20억이에요. 어머님 지금 저 때리신 거 일단 제가 고소할 거고요. 그리고 자 이거 이혼 서류예요. 당신 도장찍을 준비해. 저 이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아들 내 돈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 돈 대주는 것도 징글징글해서요. 매일 돈 대줘봤자 쓸 줄도 모르고 사는 멍청한 인간 내가 왜 걷어줘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아줌마가 잘 데리고 살아보세요. 뭐 어떻게 쓰시든 마음대로 하시고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놀라서 어버버하는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러지 말라고 곧장 태도를 바꿨고요. 남편은 태세 전환이 아주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겠다 싶으니 시누이처럼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잘하겠다고 막 싹싹 빌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의 행동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강경하게 나갔고요. 여보, 이러지 마. 내가 우리 엄마랑 이거 당신 생각해서 사왔어. 당신 떡 좋아하잖아. 백설기. 맞나? 이 떡 케이크 먹고 기분 좀 풀어. 당신이 지금껏 해온 수많은 희생 내가 너무 몰라줬어. 그래 며느라가. 저기 나는 사정을 몰랐어. 얘가 이렇게나 비는데 좀 봐줘라. 어? 그리고 나서 며칠 뒤 2사람이 제 집 앞으로 와 저렇게 빌었답니다. 근데 이때 제 아들이 나서더라고요. 아들은 지금까지 할머니며 아버지가 해온 것들 더 참고 두고 보는 게 힘들다며 이혼하라고 말했답니다.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자식도 알 건 다 아는 거죠. 저는 결국 이혼 소송에서 남편과의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제 인생에서 몰아냈어요. 지금껏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왔지만 이렇게나 잘한 선택이 있을까 싶을 만큼 지금 제 인생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망설이고 계신 선택들이 있다면 잘 선택해보세요. 그 선택의 우선순위는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두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2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2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 채널을 정말로 즐겨보고 있는 아줌마 애독자입니다. 제 사연을 쓰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옛날부터 차별이란 게 정말로 심하였습니다. 아들과 딸 구분하는 차별 말이에요. 오빠랑 저 이렇게 자식은 둘 뿐이었는데 무슨 일이든지 오빠가 먼저였고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오빠보다 일찍 태어났으면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나서 사는 일이 없었을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슬픈 고민을 해왔죠. 조금 더 자라고 머리가 커지면서부터는 만일 제가 누나였고 오빠가 저의 남동생이었을지라도 상황은 똑같으리라는 걸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늘 우리 아들 타령을 하시는 분이었으니까 말이죠. 또한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어서 할머니 댁에 방문했을 때도 상황은 늘 비슷하였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오빠랑 저의 먹을 것을 따로 준비하여 주셨어요. 맛있는 햄, 고급 생선, 값비싼 소고기 같은 건 오빠한테만 먹으라고 상 위에 올려주셨고, 냉장고에 들어있던 소시지, 나물 반찬, 상대적으로 저렴한 돼지고기 같은 것들을 저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버젓이 당사자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할머니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손자에게는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으며 당신의 손녀에게는 그저 그런 취급을 하셨었네요. 나도 더 어렸을 때는 할머니를 참 좋아했는데 내가 아니라 오빠를 더 아껴주시는 걸 알면서도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싶었어. 하지만 점점 크면 클수록 냉정한 차별이 눈에 보이네. 이런 상황에서도 할머니께 잘해드리려고 노력했던 내 자신만 더욱 비참해진다. 마냥 어렸을 때는 그런 차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할머니께 서운한 감정이 들어서 점차 제 안에서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같이 한 집에서 사는 식구는 아니었으니 제가 그런 걸로 앙심을 품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진짜 문제는 저와 한 집에서 사는 저희 가족이었으니까요. 당시는 국민학교로 불렸던 초등학교는 집에서 가까이 통학을 하였으나 중학교는 제법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 거로 저는 중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다양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영희야, 너도 나처럼 위로 오빠 한 명이 있는데 집에서 나 같은 차별은 당해본 적이 없다고? 너 그게 정말이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나야말로 네가 집에서 딸이라는 이유로 그토록 구박대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걸. 나는 그런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어. 오히려 여자애라서 귀염성이 있다고 부모님께 더욱 예쁨만 받고 살아왔는데 우리 오빠보다도 말이야. 세상에, 저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오빠와 비교되어 받았던 차별이 너무나도 당연했기에 모든 집들이 사는 모양새가 다 이럴 것이라고만 여겨왔어요. 지금처럼 대중매체가 활발할 때가 아니었고 휴대폰이 아예 없었던 시절이니 저는 그야말로 우물한 개구리였죠. 초등학교 재학 당시에는 고만고만한 친구들과 계속해서 같이 다녔기에 새로운 인연을 접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고 나서야 다른 집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른 친구들의 가족은 어떤 형태인지를 처음 알게 되었죠. 비단 그 친구뿐만 아니라 집에서 사랑받으면서 귀한 딸 소리 듣고 살아온 친구들이 많은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충격을 넘어선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세상하고는 전혀 달랐잖아. 그럼 설마 나만 이렇게 집에서 찬밥 신세로 불공평하게 살아왔던 거야? 새로이 알게 된 친구들이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된 이후에 저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유심히 제가 사는 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만 뒷전이었을 뿐 친정 부모님 두 분에게 제 오빠는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는 집안의 보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광준이 오늘 점심밥 잘 챙겨 먹었어? 광준이 공부 잘 되어가니?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저에게는 들려온 적 없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들려올 일이 없을 것만 같았던 질문들이 부모님의 입에서 나와 오빠에게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할 나위 없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나도 있는데 나도 관심을 받고 싶고 나도 예쁜 자식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오빠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나한테는 무척 힘든 일이구나. 그런 거였어. 당시에 저희 집이 가난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유한 축에 속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방이 2개짜리인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당연하게도 방 1개는 오빠의 차지였어요.
저는 제 짐을 모두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안방에 둔 채 잠은 거실 구석에서 청하였습니다. 몸도 정신도 성숙해져 가고 있던 중학교 시절, 저는 사생활의 보호 따위는 받지 못하였고, 오빠는 자기의 방문을 내키는 대로 언제든 잠그고 그 안에서 틀어박혀서 혼자 시간을 보내곤 하였어요. 자기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제 오빠는 가끔 부모님이 문을 두드리고 말을 거는데도 그 잠긴 문을 안 열어줄 때가 있었어요. 혼자 있고 싶다는 이유를 대면서요. 그럴 때면 부모님은 오빠에게 물어보려고 하셨던 내용을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광준이 밥 챙겨 먹은 거 맞아? 밥을 뭐랑 먹었대? 반찬 남은 건 그대로던데.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빠가 아까 밥을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는 집에 있으면서 왜 그런 것도 몰라? 그리고 네 오빠 밥은 네가 책임지고 챙겨줬어야지. 친정 엄마가 저에게 그런 말로 짜증을 내셨을 때 저는 속으로 왜 제가 밥을 먹었는지는 안 궁금해하세요?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무조건 오빠가 먹고 싶어하는 반찬은 동나는 법이 없이 늘 준비해놓고자 하셨던 친정엄마. 모처럼 가족이 외식을 하는 때가 찾아오면 먹고 싶은 메뉴를 정하는 건 언제나 오빠의 차지였습니다. 저는 입 한 번 뻥끗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만약 제가 먹고 싶은 메뉴를 말하면 가족들이 얹혀 사는 주제에 너는 외식 자리에 데려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라 하는 반응을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진짜 가족이라기보다는 오빠라는 존재 밑에 한 명 딸려있는 생명체 같았어요. 제가 커가면서 느낀 바로는 그랬습니다. 묘하게 겉도는 이방인, 그리고 부모님과 오빠의 심부름꾼이라고 저 스스로를 여겼었죠. 제 오빠는 옷은 물론이고 양말, 신발까지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오빠에게는 베풀어 주셨거든요. 저는 시장에서 사온 신발도 감지덕지하며 소중히 아껴 신어야 했지만요. 제가 브랜드 가방을 하나 가지고 싶어서 웬일로 친정엄마에게 용기를 내어 졸랐을 때 단칼에 거절당하면서 받았던 그 멸시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브랜드 가방이 가지고 싶었던 제가 쉽사리 물러나지 않자 친정엄마는 제 머리통을 손바닥으로 계속 내려치면서 비웃는 말을 입으로 쏟아내셨습니다. 야, 뭐라고? 네 학교 반 친구들은 그런 가방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고? 참나, 고작 그게 네가 그런 가방을 사야 하는 이유야? 그 친구들은 전부 다 집에서 한 쓸모들을 하나 보지. 너랑은 다르게. 네가 공부를 잘하기를 해. 얼굴이 예쁘게 생기길 했어. 아니면 다른 장기 하나라도 있기를 해. 아무것도 잘난 것 하나 없으면서 너는 어쩜 이렇게 바라기만 하니?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법이지. 네가 나한테 무슨 자랑거리 하나를 안겨준 적이 있다고 나한테 지금 그런 가방을 사내라는 거야? 주제를 알아, 네 주제를. 맞은 머리보다 더 아팠던 건 제 멍든 가슴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풀이 죽어있던 저를 발견한 친정아빠가 이유를 궁금해하셨을 때 친정엄마가 불쑥 끼어들었어요. 제가 기운 없이 있는 건 아무런 별일도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제 오빠의 용돈이 떨어질 때가 되었으니 그거나 잘 챙기라면서 친정엄마는 친정아빠의 관심을 저에게서 끊어내었습니다. 늘 보던 수법이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의 전개를 많이 접해왔습니다. 그래, 사내 자식이 어디 가서 기죽으면 안 되는 법이지. 친정 아빠도 아들이 성공해야 집안이 우뚝 서는 법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친정엄마가 제 오빠의 칭찬이라든지 위신을 세워줘야 한다는 말을 조금만 얹어도 친정아빠는 금방 거기에 넘어가셨죠. 우리 반에서 브랜드 가방이 없는 건 나를 포함해서 6명 정도일 거야. 걔네들은 집이 다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소문난 애들인데 나는 그런 집들처럼 없이 사는 집의 자식도 아닌데 왜 이토록 아무런 지원을 못 받아야 할까? 저는 저의 해진 운동화를 보며 그런 서글픈 생각을 했더랍니다.
신발이 좀 작아졌다고 했다가 친정엄마한테 얻어맞았었죠. 그딴 소리 하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조금 작으면 뭐 어떻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며 참고 신으라고 하셨어요. 참고 신을 정도가 아니면 신발을 꺾어 신고 다니라고 하셨어요. 제 오빠는 튼튼한 새 운동화를 신고 다녔던 때였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에게 그런 식으로 하도 시달린 탓인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재수중에 돈이 생겨서도 그걸 쓰는 법을 몰랐어요. 아직 신발이 신을 만한데 이 상황에서 내가 신발을 한 켤레 더 사도 되는 걸까? 내 주위에 정말로 다른 여자들이 다 들고 다니는 저런 유행 가방을 구입해도 되는 걸까?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혹시 나한테 누가 손가락질이라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정에 스스로 사로잡혀서 작은 세상 안에서 살았습니다. 가정 환경이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이란 이런 것이겠죠. 저희 친정부모님은 결혼하신 후에 바로 아이를 가지실 계획이셨대요. 그런데 결혼하신 해를 넘기고 그 다음 해가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3년째가 되자 부모님 두 분이 초조해지셨으면 물론이고 일가 친척들이 걱정하면서 수근수근 거렸다네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니까 아이가 안 들어서는 게 아닐까? 그러게 말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임신을 바라는데도 이토록 안 될 리가 없지. 뭔가 있는 게 분명하네. 요즘 같았다면 당장 병원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렸을 텐데 그 옛날 당시는 분위기며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임신이 안 되어서 친정부모님은 그저 전전긍긍을 하셨고 부부간에 살짝 서먹해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 문제라든지 아이에 관한 것은 옛날이면 무조건 그 탓을 여자 쪽으로 돌리곤 하였으니까요. 친정엄마가 임신 문제로 이만저만 신경 썼던 게 아닌가 봐요. 아이가 들어서는데 좋다는 음식이며 한약이며 기도를 올리는 산까지 찾아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 각고의 노력을 거친 끝에 들어선 아이. 친정 부모님이 결혼하신 지 5년 만에 얻은 자식이 제 오빠였던 거예요. 오빠는 그냥 아들, 그냥 장남이 아니라 두 분의 보배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친정엄마에게는 구세주였던 것 같아요. 제 오빠의 존재만으로도 친정엄마는 그렇게나 흡족함을 느낀다고 하셨으니까요. 귀한 아들을 낳은 후로 아무런 기대나 계획 없이 살고 있던 친정 부모님에게 찾아왔던 두 번째 소식이 바로 저였습니다. 일말의 예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덜컥 임신이 되었던 거야. 자식이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고 생각해서 낳고 키우기로 했지. 아들이면 의 좋은 형제가 되는 것이고 딸이면 우리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도록 시켜야겠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네가 태어났지 뭐야? 친정엄마는 제 앞에서 혀를 쯧쯧 차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농담이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시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정말로 저를 임신하셨을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애초에 그리 환대받지 않았던 게 저의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증명하였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고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친정부모님이 나누시는 대화를 엿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방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지만 좁은 집에 방음이 훌륭하지도 않은데 그 소리를 제가 엿듣지 못할 이유는 없었죠. 그날따라 안에서 두런두런 들려오는 말소리의 내용이 궁금해서 저는 방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광미가 학교에서 성적이 반타작은 하는 모양인데 공부를 더 안 시키기에는 아쉽지 않겠어? 당신 순진한 소리 하지 말아요. 광준이는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학비며 생활비며 그거 다 어떡할 거야. 광미는 그냥 공부는 여기까지만 하라 그러는 게 맞아요. 어설프게 둘 다 살리려다가 흐지부지하게 죽도 밥도 안 된다고요. 광준이한테만 집중해서 지원을 해줘야죠. 하긴 여자애가 굳이 고등공부까지 해봤자 그리 큰 쓸모도 없을 것이고. 그럼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잘하고 선택을 잘 내려야 한다니까요. 광준이만 팍팍 밀어줘서 결실을 맺읍시다.
우리가 우리 아들 못 믿으면 누가 우리 아들을 믿어주겠어요? 안 그래요, 당신? 그래, 딸보다야 아들을 밀어주는 게 맞겠지? 친정아빠가 수긍하는 목소리까지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은 아무래도 저를 고등학교에 보내주지 않으려는 작전 같았습니다. 제가 중학교에서 사귄 친구들은 전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다고 하였거든요.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다면 저만 동떨어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죽기보다도 싫었어요. 제발 제가 들은 내용에 오해가 있었기를,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이 돌려졌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친정엄마는 어느 날 저를 앞에 앉혀두시곤 너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생각일랑 말고 바로 돈 벌러 갈 채비나 해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참았던 화를 터뜨렸죠. 왜요?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닌데 제가 왜 그래야 해요? 아무리 그래도 저를 고등학교에 보내줄 형편까진 되잖아요. 얘가 알지도 못하고 떠들기는? 그게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으니까는 이러지. 제가 그냥 고등학교에 가면 되는 건데 이게 뭐가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것으로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니? 너는 네 아빠 건강 안 좋으신 건 고려를 못하는 거야? 네 외할머니 병간호 다니느라 그 사이에 부업하느라 아주 내가 쉴 틈이 없다는 건 우리 딸 눈엔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구나. 친정아빠가 가족력이 있어서 건강도 안 좋은 편이었고 친정엄마는 외할머니 병간호 때문에 바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부업 일을 하셨었죠. 그러니 친정엄마는 저보고 돈을 벌어서 집안 살림에 보태어 미래를 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은 괜찮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게 현재 우리 집안의 형편이라고 하시면서요. 저한테 바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하셨었죠. 지금은 대학 안 가고 바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도 고등학교를 안 가고 취업하는 경우란 너무나도 드물죠. 아예 없다시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종종 있었습니다만 저는 너무 서러웠고 고등학교를 못 가게 된 것이 창피하였어요. 네가 공부에 특출난 재능을 보였으면 우리도 안 이랬지. 하지만 네 지능 수준이 탁월하지 않은 것을 어떡하겠니? 너의 잘못이니까 우리 탓을 하지 말거라. 친정엄마는 단호하게 저를 나무라셨고 저는 또 나의 잘못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했다면 고등학교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정도까지 못 되었기 때문에 진학에 실패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말았었네요. 저는 중학교 재학 당시 전교에서 중위권은 하던 성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친정엄마의 발언은 너무한 것이었지만 그때 저는 머리가 돌아가는 수준이 얕지 못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대신 들어가게 된 공장은 친정엄마의 친구분이 소개해준 곳이었습니다. 그분의 친척이 공장의 관리자급으로 있었거든요. 가보니까 제가 가장 어렸습니다. 저랑 동갑내기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들어서 나름의 위안을 삼았던 것이건만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제 몫의 봉급은 전부 친정엄마에게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 반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네가 아직 학생이니까 돈 관리는 이 엄마가 하는 게 맞는 거야. 엄마, 제가 무슨 학생이에요. 저는 학교도 안 다니는데. 어디서 말대꾸야? 네가 지금 어디서 감히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어? 저에게 침을 튀기면서 욕을 하셨던 친정엄마. 저는 쉽게 당하는 취급이었으나 친정엄마고 아빠고 두 분 다 제 오빠에게는 찍소리도 못 하셨어요. 험한 잔소리 한 번을 오빠에겐 안 하셨죠. 오빠가 싸가지 없게 굴어도 친정 부모님의 눈에는 자랑스럽고 멋진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상해서 꽁에 있으면 안 보이는 데 가서 그러고 있으라며 힐난을 받았지만 오빠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친정 부모님은 우리 왕자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러실까라는 다정한 물음을 건네셨습니다.
제가 바라본 친정부모님, 특히 친정엄마는 제 오빠에게는 더 못해줘서 안달이셨으며 저에게는 실수로 뭘 해줄까봐 걱정인 분이셨어요. 저한테는 조금이라도 더 해주기 싫어서 안달이셨죠. 말도 안 되는 회유에 넘어가서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공장에 나가서 돈을 벌면서도 그 돈마저 고스란히 뜯겨야 했던 저. 그런 저였지만 막상 친정부모님을 챙기는 건 오빠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친정아빠가 밤늦게 출출하다 하시면 라면을 끓이는 것도 저였고, 이른 아침에 친정아빠를 위하여 해장국을 끓이는 것도 친정엄마를 대신해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힘들다는 하소연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전부 다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차별을 받는 처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네요. 혹시 너는 어디서 주워온 자식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특별한 계기도 없이 부모님이 너만 차별하신다는 게 좀 이상하다. 공장에서 알게 된 언니들에게 저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공유하면 돌아오는 반응들 중 하나는 너는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추측이었습니다. 아휴, 차라리 제가 저희 부모님의 친자가 아니었다면 그걸 이유로 삼을 수라도 있었겠죠. 하지만 어디 가서 시도득은 못한다는 말도 있듯이 제 외모 자체가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얼굴 생김새는 친정아빠랑 이목구비를 빼닮았고 몸의 골격은 친정엄마와 판박이입니다. 오빠만 진짜 자식인 것도 아닌데 나도 친딸인데 왜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걸까? 나도 이제라도 공장일 그만두고 오빠처럼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림도 없겠지? 대신에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고 나면 오빠한테만 효도를 바라셨으면 좋겠다. 나는 오빠에 비하자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초라할 만큼 빈약하잖아. 저는 공장에서 알게 된 언니들의 동정심 가득한 눈길을 받아가며 또한 친정엄마에게 저의 봉급을 모조리 뜯겨가며 이 기간 동안 성격이 꽤 변했습니다.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던 습관이 서서히 사라졌고 집안에서 부지런히 이런저런 일들을 하던 모습이 옅어졌으며 조금은 무기력해져 갔어요. 저의 그런 변화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저를 불러다가 제 손까지 잡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너 이렇게 너무 심란해할 거 없어.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우리랍시고 너를 공장에 보내서 돈을 벌게 하고 싶었겠니? 이러는 게 우리 집안이 사는 길이고 그래야 네가 잘 되는 길이니까 선택한 거지. 조금만 참아봐. 몇 년이 지나 보면 네 친구들보다 네가 더 잘 살고 있을 거니까. 지금 이 대목을 사연으로 쓰면서 문득 생각이 든 건데요. 그때 친정엄마는 제가 공장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도망이라도 갈까 봐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충실한 노예를 잃을 순 없었으니 사탕 발린 말들을 줄줄 늘어놓으셨던 것이죠. 너 잘 생각해. 네 오빠만 출세하면 너한테 좋은 자리가 들어올 게 뻔하다. 어? 좋은 자리라니 무슨 자리요? 취업 알선이요? 아유, 힘들게 무슨 취업이야? 당연히 좋은 신랑감이 너한테 들어올 거라는 거지. 너 결혼만 잘해봐라. 그럼 네 인생이 꽃피는 거야. 그것만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살란 말이야. 그럼 우선은 네 오빠가 성공을 해야지 훌륭한 인맥들이 주변에 생기겠지. 안 그러니? 친정엄마는 대단한 비밀이라도 밝히시는 양 호들갑을 떠셨지만 글쎄요. 저는 결혼으로 성공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말이죠. 제 인생의 주체는 저 자신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오로지 저 하나이길 바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가치관의 확립이 덜 되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의 말씀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이 들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고 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어갔을 때 제 오빠는 군대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빠가 휴가를 나왔는데요. 이때 친정엄마랑 한바탕 제가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친정엄마가 저 몰래 오빠한테만 소고기를 슬쩍 구워주신 것, 제가 힘들게 빚어놓은 만두를 전부 오빠를 위해 쪄놓으신 것,
그리고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 사다 두었던 초콜릿 간식들을 오빠에게 꺼내주신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마침 공장에서 일도 힘들었던 시기라서 제가 진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친정엄마한테 따졌었더랍니다. 엄마는 왜 자꾸 오빠 편만 들어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차별하시면서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저는 엄마 자식 아니냐고요. 시끄러. 너는 네 오빠가 고된 군 생활을 하다가 기껏 휴가 나와 있는 이 짧은 기간에도 깽판을 쳐야겠니? 저는 그럼 고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버는 돈도 전부 엄마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휴, 너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엄마한테 그 돈이 가는 걸 그렇게나 아까워하고 그러니? 내가 너를 도대체 왜 낳아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친정엄마의 그 발언을 들은 순간 제 안에 깊숙이 남아있던 엄마에게 나도 사랑받고 싶다, 예쁨 받는 딸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저는 바로 그때부터 마음이 진짜로 식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없었다면 엄마는 오빠랑만 오붓하게 행복하셨을 텐데 제가 괜히 태어나서 엄마를 고생시키네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차갑게 그 말을 뱉고 자리를 뜨는데 친정엄마가 한숨과 함께 중얼거리셨어요. 저를 낳은 것을 진심으로 후회를 하고 있다고요. 그것까지 듣고 나서 집 밖으로 나간 저는 속에 쌓인 울분을 터뜨리며 오열을 했었습니다. 제가 번 돈들 그거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제 오빠의 용돈으로 요긴하게 쓰였다는 것까지 알았을 때 저는 분노보다는 어이없는 웃음이 더 먼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가족과 멀어져야겠다고 결심을 하던 무렵에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가뜩이나 외할머니의 건강도 안 좋았던 상황에서 친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놀랍고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계속 기운이 없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집안을 박차고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더 인내하기로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동안은 친정엄마에게 봉급을 모조리 뜯겨서 모아둔 돈도 없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19살이었네요. 그리고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친가 쪽에 재산이 꽤나 있었던 거예요.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희 집의 몫으로도 꽤나 재산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저만 모르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오빠 이렇게 세 명은 진작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모른 채로 어쨌거나 가족은 가족이다 라는 생각을 품은 채 친할머니의 부고 이후 열심히 노예처럼 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요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바로 오빠 덕분이었어요. 저랑 오빠는 평생 친하지도 않았습니다. 한쪽은 무한한 편애를 받았고 한쪽은 극심한 차별을 받았는데 어떻게 섞일 수가 있었겠나요? 그런데 어느 날은 오빠랑 잠깐 대화를 하다가 조금 말다툼으로 이어지고 말았어요. 이때 오빠가 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오빠가 욱해서 던진 말에 대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 아니면 우리 집 힘들었어. 지금 오빠가 편하게 대학 다니는 거 전부 다 내 덕이야. 오빠는 양심이 있으면 취업 잘해서 은혜 갚아야 해. 와, 이제 다 컸다고 이런 말도 나한테 할 줄 아네? 그런데 우리 집은 너 없어도 상관없어. 너 이상한 망상에 빠져 있는 거야. 망상이라니? 내가 벌어오는 돈도 현실이 아니라 망상이라는 거야? 나는 상관없어도 내가 벌어오는 돈은 상관 있겠지. 나 아니었으면 우리 집 안 돌아갔어. 야, 할머니 그때 돌아가시고 우리 집에 떨어진 재산이 얼만데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뭐라고? 우리 집에 재산이? 오빠의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머리를 망치로 쾅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멍한 와중에도 제가 오빠한테 물었죠. 그래서 그 돈이 얼마나 되길래, 어?
제 질문에 그제서야 오빠가 아차 싶다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확신했죠. 아, 돈이 많이 생긴 것이었구나. 저는 반쯤 미쳐서 그날 친정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제가 번 돈, 제가 갖다 바친 돈, 그거 다 내놓으세요. 전부 다 토해내라고요. 네가 네 봉급 내 앞으로 타먹다가 네가 직접 타먹은 지 꽤 됐잖아. 그때부터는 네가 스스로 나한테 돈을 준 거였으니 내가 뺐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못하러. 무슨 이유로 내가 그 돈을 내놔야 돼? 친정엄마는 되려 저보다 더 열을 올리면서 저를 욕했습니다. 줬다 뺏으려고 드는 건 무슨 경우냐면서 저보고 되먹지 못한 자식이라고 쓸모없는 존재라면서 욕을 하셨죠. 저는 결국 의미 없이 억울하게 바쳤던 돈을 돌려받지도 못한 채 22살에 집 밖으로 나와서 따로 자취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친해진 언니의 도움을 받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는 온전히 제 힘으로 독립을 하였어요. 힘들고 돈은 들어도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제 사정을 이제 오래 들은지라 아는 언니들은 저희 집을 얼빠진 집구석이라고 칭하면서 저에게 정을 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저도 그 조언들을 따를 작정이었고요. 그렇게 정신적으로도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있을 때 친정아빠가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병원비가 꽤 나왔어요. 당장 수중에 돈이 마땅치가 않다면서 친정엄마는 제 도움을 요구하였습니다. 돈 좀 보태라면서 말이에요. 오빠 이번에 취업하지 않았어요? 그쪽에 달라고 하셔야죠. 이제 갓 취업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니? 그리고 집에 있던 돈은 부동산으로 묶어놔서 지금 쓸 수 있지도 않아. 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예뻐했는데 네가 지금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너 이렇게 내녀 아니었니? 친정엄마랑 더 길게 말을 하기 싫었고 병실에 누워있는 친정아빠의 초라한 모습에 마음이 찡해져서 저는 돈을 얼마간 보태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을 싹 씻더라고요. 고맙다는 말도 없었고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도 않았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더 실망할 구석이 없다고 생각했었건만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죠. 그래서 그냥 기부한 셈 치기로 했어요. 저는 나이가 성인이 된 지 오래였음에도 스스로 독립을 하였음에도 늘 자린고비처럼 살아왔습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고 물건 하나를 사는 순간에도 내가 나를 위해 이 돈을 써도 되나 하는 망설임이 따라붙었어요. 하도 주어진 것 없이 살아와서 그랬나 봐요. 정서적으로도 강인하지 못했던 저를 이용해 먹으려는 나쁜 놈들이 당시에 꽤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둔하여서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했고 저는 몇 번 이용당하면서 크게 상처도 받았죠. 그런 저에게 친한 언니들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충고를 던져주었고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광미야, 너 이럴 때야말로 조심해야 돼. 괜히 빨리 안정을 찾는답시고 이상한 놈이랑 결혼하면 너 인생 그대로 망치는 거야. 그때 언니들이 그런 말을 저에게 계속해서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슬픈 인생의 이막 안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를 말려주었으니 정말 고마운 은인들입니다. 저보다 제 오빠가 먼저 결혼했어요. 저는 오빠가 결혼하기 전에 새언니의 얼굴을 딱 한 번만 본 게 다였습니다. 편찮으신 시아버지, 성격 드센 시어머니, 집안에서 떠받들어져서 살아온 남편, 과연 저분이 그 환경을 버틸 수 있을까? 솔직하게 저는 새언니를 보면서 그런 생각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게 무슨 일인지 오빠랑 새언니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친정아빠가 돌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돈까지 모두 합쳐서 친정엄마는 오빠에게 건물을 마련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때 돈으로 그 건물의 매입가가 약 10억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일절 단 한 푼도 떨어지지 않았건만 친정엄마는 혹시나 제가 집안의 재산에 눈독을 들일까봐 아예 미리 오빠에게만 다 몰아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엄청 분노했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친정엄마한테 따져 묻고 오빠에게도 화를 내봤지만 돌아온 건 냉정한 비웃음이었어요. 아들이랑 딸이랑 그럼 같은 줄 알았니? 그리고 이게 네 재산이야? 이게 네가 번 거야? 네 것도 아닌데 왜 탐을 내고 아쉬워하고 왜 화를 내? 네가 뭔데? 네까짓 게 뭔데 내 아들한테 가는 재산에 참견을 해? 욕심만 그득그득하게 많아서는? 아직 당신의 나이가 한창임에도 모든 돈을 탈탈 털어서 오빠에게 주고만 친정엄마의 결단이 어찌 보면 대단함을 넘어선 숭고함 같았습니다. 그게 저를 향하지 않았을 뿐 자식 사랑이 엄청난 인물이라고 여겨졌네요. 저는 그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인연을 끊겠다고 정확히 말하였습니다. 제가 결혼한 남편은 이런 사정을 전부 다 아는 남자였죠. 친한 언니의 지인이 저에게 소개시켜 주어 만나게 된 인연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안 올렸고 그럴 돈으로 저희 살림에 더 보태 쓰고 살자는 의견부터 둘이서 잘 맞았습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서 식사 자리 가진 걸로 결혼식을 대체했어요. 시부모님은 순박하신 시골 분들이셨고요. 일평생 농사만 지어오셨다길래 어떤 분들인가 하고 뵙기 전에는 긴장하였지만 정말 인품이 고든 분들이라서 제가 첫 만남부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위로 연년생 형, 아래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3남매죠. 시누이는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여동생을 무척 아끼고 귀여워한다는 게 처음부터 눈에 보였어요. 시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이 귀한 누뚱이라면서 시누이를 무척이나 예뻐하셨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셨어요. 아주버님은 시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시면서 집안일하고 애들 돌보고 이러면서 지내셨고요. 형님이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남자가 육아를 하고 집안일까지 다 하고 여자가 바깥일을 한다니. 그리고 아들, 딸 차별 없이 똑같이 키우고 계시다니 아주버님네가 사는 모습은 우리 집안하고는 완전히 딴판이네. 저는 시댁 식구들을 겪어가면서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시누이가 자기 용돈 바리바리 모아다가 저한테 화장품을 사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 고맙게 받고는 아무도 보지 못할 때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시누이처럼 집안에서 예쁨 받는 딸이 아니었기에 곱게 자란 시누이가 너무나도 부러워서 그리고 저를 향해 보여주는 그 마음씨가 어여쁘고 고마워서 그런 감정들로 넘쳐나온 눈물을 닦아떨었죠. 시누이한테 잘해주자고 더욱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시누이가 대학 때문에 위로 올라온다고 했을 때 제가 먼저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통학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일도 아니라 생각하며 그랬을 뿐인데 이것 하나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냈어요. 우선 남편이 저에게 무척 고마워하면서 감동했고요. 저희 부부가 원래는 작은 방 2개짜리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때 시부모님께서 돈을 보태주시면서 새로이 집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무리해가면서까지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이게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바로 다음에 소문이 돌더라고요. 이쪽에 지하철이 뚫린다고 말이죠. 그러더니 대형마트가 먼저 떡하니 아파트 근처에 들어섰습니다. 집값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부모님이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시골 땅, 완전히 헐값이었는데 거기가 수지를 맞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돈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 집안에 언니가 들어와서 계속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시누이가 그렇게 제잘거렸을 때 저는 민망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놀랍게도 식구들이 모두 동조하면서 저를 향해 밝은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시누이에게 친언니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고 모든 시댁 식구들에게 진짜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렇지만 친척분들도 어쩜 그렇게 욕심 없고 인물들이 맑고 해사한지 몰라요.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본인들이 윗사람이라고 유세 한번 부리는 법이 없으셨어요. 지금까지도 저희 부부랑 단 한 번도 언쟁이나 감정 상한 일이 없이 즐겁게 지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나에게 이런 가족이 생길 줄이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것보다도 나는 이게 더 행복하네. 저는 해가 갈수록 내면이 단단해졌고 사람이 밝아졌으며 여유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과연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겪어본 적도 없는데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나 남편과 살면서 좋은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아서 예쁜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성별이나 서열로 차별하는 법 없이 공평하고도 평등하게 남매를 키웠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이상을 제 아이들을 통해 실현할 수 있었네요. 그러면서 제 안에 남아있던 깊은 상처와 우울이 희석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들만 맞이하였는데 그 아끼는 아들에게 모든 걸 투자하신 친정엄마는 빈털터리가 되셨더군요. 제 오빠에게 건물까지 안겨주었던 그 작태를 알게 된 이후로 저는 인연을 끊고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어느 날 수소문을 해서까지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 너 뭐 하고 사니? 너 내가 언뜻 듣기로는 굉장히 잘 산다더라? 저는 대답을 않고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금세 초조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한테는 너밖에 없는 거 알지? 너도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거야. 지나고 보니까 네가 최고였더라. 역시 딸이 제일이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울컥 화가 나기보다는 서늘한 조소가 튀어나가는 것으로 보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호구가 아닌 게 틀림없었죠. 당황한 것 같은 친정엄마에게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가 와서 받기는 했는데요. 누구세요, 할머니? 뭐야? 할머니? 할머니라니? 난 네 엄마야. 널 낳아주고 키워준 네 엄마. 목소리 들어보니까 할머니 같아서요. 그런데 혹시 할머님한테 아드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아들 내버려두고 왜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다 미안했어. 아유, 광미야. 네 오빠 광준이가 글쎄 그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나를 팽해버렸다. 이제는 아예 나를 모른 척하고 있어.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아예 연락이 두절이 되었어. 나는 네 오빠의 효도만 믿고 모든 것을 내주었는데 이제는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럴 수가 있다니? 있던 돈마저 이제는 다 떨어졌어. 광미야,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너는 아마 모를 거란다. 내 딸 너무 보고 싶구나. 이 엄마를 오랜만에 한번 만나주련? 받을 건 다 받아 처먹고선 친정엄마를 끊어냈다는 오빠의 천인공노할 행위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인간이 정녕 사람은 맞나 싶었네요. 괴물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나요? 하지만 이윽고 저는 오빠가 괴물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괴물을 키워낸 건 나의 부모님이셨지. 부디 괴물로 무럭무럭 자라나라고 두 분이 등을 떠미시면서 그렇게 키워내셨잖아.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어. 당신의 손으로 그리 만들어버리신 것을.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저에게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는 친정엄마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에게는 오빠가 없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엄마도 없는데 아까부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만 하시네요. 광미야, 이러지 마라. 내가 너 어렸을 때 옷방에 가둬놓고 때린 것 때문에 이러니? 그때 네가 많이 속상해 보였지. 아니면 너 공장에 보낸 것 때문에 이러는구나.
너 돈 벌어온 거 그거 내가 관리해서 아직까지 그걸로 앙심을 품은 거야? 어? 그리고 네 오빠한테 건물을 사준 거는 내가 정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피치 못할 선택이었다고. 할머니, 치매가 단단히 오신 모양이네요. 엉뚱한 사람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으셔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답니다. 치매가 걸려서 어쩐대요? 여생을 힘들게 사시겠네요. 힘내시고요. 살다 보면 혹시 좋은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꼭 참고 버텨보세요. 혹시 아나요? 기적적으로 할머님의 아드님이 치매 걸린 노모를 걷어가실지.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그 나이에 임신해서 이거를 낳을까 말까 하다가 힘들게 낳아주고 열심히 키워줬는데 네가 그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친정엄마가 악다구니를 쓰기에 저는 웃어주었습니다. 아주 깔깔거리면서 신명나게 말입니다. 시끄럽게 웃으니까 속이 다 시원해지던걸요? 그때 원 없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놀라셨는지 바로 침묵하시더군요. 떨리는 친정엄마의 숨소리를 들은 것을 마지막으로 저는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다 말해주었죠. 그때는 아직 시누이가 저희 부부랑 같이 살던 시절이어서 시누이도 제 얘기를 다 같이 들었네요. 그러자 저보다도 더 길길이 날뛰면서 시누이가 화를 내주었어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면서 절대 죄책감 갖지 말라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었죠. 내심 처음으로 저를 애타게 찾은 친정엄마를 모질게 끊어냈나 싶어서 심란하였거든요. 그런데 시누이의 말을 듣고 불편한 감정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웠죠. 며칠이 지났을 때 제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말을 하려나 궁금했는데 개소리를 늘어놓더군요. 친정엄마 때문에 자기가 제한된 환경에서 살아왔으며 그 때문에 늘 불만이 많았고 억압되어 있는 게 싫었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저랑은 잘 지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가 코웃음 치면서 말해줬죠.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분명히 인생 말아먹고 나한테 손 벌릴 게 분명하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거절할게. 앞으로 잘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연락하지 마. 넌 내 오빠 아니야. 나는 오빠 없어. 그러자 오빠가 폭발해서는 저한테 쌍욕을 해댔는데 바로 전화 끊고 차단했습니다. 그 순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잠깐 했더랬어요. 우리 남매가 우애 좋게 지내지 못했던 것은 모두 다 친정 부모님 때문이라고요. 어쩌면 서로를 의지하는 남매로 자랄 수 있었을 텐데 그릇된 환경 아래서 모든 게 망쳐졌죠. 이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아이 둘을 키우면서 희한하리만치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어우러져 살면서 풍족하고도 풍요롭게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외면당한 이후 수개월이 지났을 때 오빠가 친정엄마를 요양원에 넣어버렸어요. 저는 그 사실을 많이 늦게 알았죠. 참고로 오빠는 돈을 잘못 굴려서 가지고 있던 건물 날려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접하게 된 소식으로는 새언니와 별거 중에 있다고 했어요. 이혼 소송으로 싸우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친정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접하였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 모든 지난 세월의 역사를 앞으로 다 잊어버리시게 될 거라는 사실이. 완전히 그렇게 되시기 전에 한번 뵙고 와야 하는 것인지 참 고민이 됩니다.